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인수위가 있는 통이동에서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무리한 이전은 레임덕이 아닌 취임덕에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벌어진 신구 권력 충돌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배동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기업 성장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계는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열흘 만에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가 유행 정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강남의 아파트에서 일주일 사이에 7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방범창이 허술한 것을 노렸습니다. 우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조직 쇄신으로 개선책을 찾겠다며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당을 밟은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자녀가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수업 차질을 우려하며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신동욱 앵커를 대신해 한 주 동안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신구 권력의 갈등이 풀어지나 싶더니 다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위기를 이유로 무리해 보인다고 한 겁니다. 청와대 측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안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역점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데 양측이 어떻게 이 갈등을 풀지 지금으로선 안개 속입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전국이 꽁꽁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먼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NSC 확대관계 장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하다며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0번 미사일을 발사했고 4월 중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 만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기대했던 내일 국무회의에서의 예비비 상정도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당선인 측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업무 인수인계와는 별개라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을 위한 실무 협상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신구 권력 간 정면 충돌로 회동이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나온 첫 반응은 안타깝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5월 10일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인수위 사무실에서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도 염두에 둔 발언 같습니다. 오전에 청와대 박수현 수석이 당선인의 국정 운영 방향을 존중한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죠. 반나절 만에 180도 달라진 청와대 입장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2시간 40여 분 만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지켜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당선인님의 그런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기조에 저희들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후 들어 청와대가 우려 입장을 밝히자 당혹스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는 5월 10일 0시부로 완전 개방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뒤에도 당분간 인수위 사무실을 쓰다가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거론한 겁니다. 정치권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앞서 윤 당선인 측은 각계 여론 수렴에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을 저희가 각계 갈래에서 들어오는 것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 청와대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응원하지 못할 망정 볼썽사납다는 반응부터 문 대통령이 못 지킨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니 목리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안보 공백과 혼란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며 무리하게 이전을 밀어붙일 경우 레임덕이 아닌 취임덕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까지 안보를 비롯한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청와대가 완곡히 표현했지만 사실상 무리한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하고 차근차근 이전해도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도 윤 당선인의 용산 이전 발표를 두고 불통 행보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국민의힘은 국민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자신들이 못 지킨 공약을 윤 당선인이 이행하니 목리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안보 공백도 기우에 불과하다며 여권의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솔솔 기면서 안보를 팽개치던 이 정권이 안보를 이유로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문 대통령은 두 차례 대선에서 집무실 이전을 공약하며 현재 청와대에선 일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었습니다.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난 16일 만남이 불발돼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청와대 회동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별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주변에서 만나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무산된 지 닷새 만입니다. 이 문제가 뭐 결렬, 무산 이게 아니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나가겠다라는. 오늘 실무 협의에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희 수석은 문 대통령이 당장 국방부를 이전하는 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겠다고 했고 장제원 실장은 거절당하려고 만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 예비비 의결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윤 당선인 측은 전했습니다. 쟁점으로 꼽혔던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인선에 일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걸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회동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 핵심 공약에 우려를 표하면서 당분간은 실무 협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이후 열흘 이내 이뤄졌던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도 이번엔 2주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신구 권력 갈등에 대한 여론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선 두 사람 회동을 놓고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양측의 속내가 뭔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오전만 해도 기류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실무 협의가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도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을 존중하겠다는 기조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협조의 뜻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만난 자리에서 기류가 좀 달랐다는데요. 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좀 알아봤는데 일단 이철희 수석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이 국방부로의 집무실 이전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를 윤 당선인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청와대는 어쨌든 당선인과의 회동은 별개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은 뭡니까? 그런데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서 이 거절을 당할 거라면은 굳이 가서 만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내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해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권의 성공적인 인수 인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장 실장의 경우에는 이철희 수석과 헤어진 뒤에 이렇게 청와대에서 NSC 소집 사실이나 관련 입장에 대해서 발표한 걸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회동 이후에 청와대 소통수석의 브리핑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핑한 것을 윤 당선인 측에서는 회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때 재고를 요청하고 왔는데 이 청와대에서 안보를 문제 삼아서 집무실 이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루지 못한 청와대 이전 공약을 한 번에 승인해주지 않는 어렵지 않겠냐면서 시간을 두고 좀 허락을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지난 회동 연기 때 그 청와대 인사권 행사 요구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까? 일단 오늘 회동에서 공석인 감사위원이나 선관위원 인사에 대한 부분이 논의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일부라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이 집무실 이전을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이 부분도 오늘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윤 당선인 측에서도 일단 건의는 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으로 이해한다는 기류입니다. 이 집무실 이전이나 인사 문제와 달리 이 부분은 정면 충돌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건데요.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여권 지지자들의 사면 반대 여론을 감안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도 있는 데다가 또 문 대통령이 사면하지 않고 퇴임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임기 초반 사면을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측이 과연 정말 이 이전 문제를 어떻게 풀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집무실 이전 관련 청와대 입장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 6단체장을 만났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업 성장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고 경제단체장들 역시 규제 완화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현 정부에서 배제됐던 전경련이 참석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제 6단체장과 마주한 윤석열 당선인.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며 현 정부의 친노조, 반기업 노선과 다른 길을 걷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재계도 노사 문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노동법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입니다. 새 정부 출범 전 이례적으로 경제단체장들을 만나며 기업과 소통을 강조한 겁니다. 다른 산업들과 경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관의 협동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또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청와대 행사 때마다 배제되며 패싱 논란에 휘말렸던 정경련이 참석하며 재계 맏형격인 정경련이 위상을 되찾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오늘 자리도 정경련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인들도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발굴에 매진하겠습니다. 경제계와 함께하는 정부를 약속한 윤 당선인.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직접 통화하겠다며 경제단체장들과 한라인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정과제 1호는 역시 코로나 비상 대응이겠죠. 인수위가 코로나 관련 기구의 역할을 확대해 방책 모색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184명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코로나 비상대응 TF를 특위로 격상하고 첫 민생과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전문가 8명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과 첫 회의에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또 공급난을 겪고 있는 팍스로비드를 국내에서 위탁 생산할 수 있는지, 다른 치료제의 식약처 허가를 앞당길 수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인수위는 각 부처별 파견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184명의 인선을 확정하고 각 분과별 실무 지침을 전달하며 본격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검토와 다음 달 1, 2차 선정을 거쳐 취임식 전 당선인이 직접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인수위엔 산업분의 원전 전문가인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1급 공무원으로선 이례적으로 포함됐고 기재부에선 6명이 파견된 가운데 세제 전문 과장급 인력이 포함됐습니다. 탈원전 폐기와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등 에너지 관련 현안과 종부세, 재산세 통합 개편 등 세제 정책에 대한 윤 당선인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신구 권력이 집무실 문제를 어떻게 풀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밝힌 뒤 용산 일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용산이 정치 1번지로 급부상하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나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유진 기자가 부동산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고층 건물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는 서울 용산 일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와도 추가 규제가 없을 거란 윤 당선인 약속에 일단 부동산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용산공원하고 국제연구지구 이 두 개는 그래도 조금 개발 속도가 좀 빠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개발 기대감에 아파트 매물을 걷어들이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 매물은 876건. 대선 직후인 열흘 전보다 4.7% 줄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주변의 도시 재정비 사업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많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글로벌 관광 명소가 됨으로 해서 상권이 되살아나는 등.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여전합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서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용적률에 규제를 받지 않을까라는 게 염려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시위나 교통 혼잡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남동 공간이 여기 있는데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이 좁은 도로에서 얼마나 지금도 이렇게 불편한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새 대통령의 용산 시대가 몰고 올 변화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오늘 청와대의 제동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시대 개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윤 당선인은 현 청와대의 폐쇄적인 구조를 지적하면서 소통을 거듭 강조했죠.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 정상들의 집무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희 기자,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미국 백악관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수도 워싱턴 DC 중심에 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2분만 걸어오면 되고요. 정부 부처의 주요 건물과도 멀지 않습니다. 또 철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에서도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등이 모여 있어서 이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수시로 소통 가능한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도 도심 한복판에 정상 집무실이 있습니까? 네, 영국 총리 집무실이 있는 런던의 다우닝가 10번지는 아예 주소지가 총리실의 대명사로 굳어진 사례입니다. 총리 관저, 국무회의장, 비서실장실 등이 이 3층짜리 건물에 함께 있습니다. 바로 옆 11번지 재무장관실과는 건물 안쪽으로 연결돼 있고요. 9번지엔 집권당 원내대표 집무실이 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과는 도보로 7분 거리입니다. 또 2001년 완공된 세계 최대 규모급 독일 총리실도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요. 7층엔 총리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그리고 6층엔 강요 회의실 두 곳이 위치하는 등 이 8층짜리 본관, 이 한 지붕 아래 총리와 참모진들의 근무 공간이 모여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 관저 근처에 경제 산업성, 후생 노동성 등 이 정부 주요 부처와 국회의사당 등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또 관저 5층에 총리 집무실, 또 비서실장격인 관방장관 집무실 등이 모여 있고요. 바로 아래층인 4층에 강요 회의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청와대보다는 시민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조건 도심에 있다고 좋을까요? 시민들 속에서 직무를 본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는 크지만 공간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도록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통하겠다고 갔는데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이 과중되면 안 되잖아요. 출퇴근이라든지 대통령의 경호와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 빈틈없이 잘 챙겨. 네, 프랑스 대통령 집무 공간인 엘리제궁도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 바로 옆에 있는데 보안상 이유로 차로는 앞을 지나갈 수 없고요. 걸어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워낙 혼잡한 곳에 있는 데다 시위대가 점거할 때면 교통체증 등 큰 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미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살아가면서 국가에 대한 가치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물리적 공간보다는 소통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이 확산의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는 기대도 가져봅니다만 정부는 오히려 정점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성민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역 선별진료소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긴장은 여전합니다. 사람마다 이게 증상이 가볍게 지나간 사람도 있고 열도 엄청 많이 나고 또 목소리가 아예 갈 정도로 아픈 친구들도 있어요. 신규 확진자는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해도 10만 명 이상 줄었지만 정부는 유행의 정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또 정점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파력이 30%나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입니다. 검출률이 한 달 새에 4.9%에서 41.4%까지 치솟은 상태. 최근 확진자 10명 중 4명이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입니다. 전파를 시키는 세대기가 0.5일 정도로 더 짧기 때문에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실제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영국은 확진자가 3주 만에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행이 절정기를 지나고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 속에 정부는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10만 명 분량을 이번 주 도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2,100여 명이 코로나로 숨지면서 화장장이 비상입니다. 3일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장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5일장, 6일장은 기본이고 7일장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례조차 제때 치르지 못하는 현실을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의 한 화장장. 장의 차량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립니다.
유족 대기실 전광판엔 모든 화장로가 가동 중이라고 나타납니다. 최근 들어 사망 후 5, 6일이 지나 화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게 이곳의 설명입니다. 유족들은 애가 탑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뭐 지금 5일장, 6일장들을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게 낫지 뭐 지역 상관없이 지금 뭐 상기들 그거 따지겠어요. 화장장은 내일부터 운영을 9회차에서 10회차로 늘렸는데 다음 주부턴 11회차 운영도 검토 중입니다. 그래도 운영이 버거워 타 지역 사망자는 받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건 답이 없어요. 관내도 지금 우리 6일장을 하고 있는데 관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일장을 하는가 하면 7일장 이렇게 오시는 분도 네네 맞아요. 지금도 회수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화장장 직원이 확진돼 차질을 빚는 일도 벌어집니다. 6명 중에 3명이 확진돼가지고 지금 대출 구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오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역별 화장장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접지역 화장시설의 분산 수용을 위한 권역별 공동대응 체계를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2,162명. 전체 코로나 사망자 6명 중 1명이 최근 일주일 새 숨을 거뒀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됐습니다. 출국자도 입국자도 한시름 덜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공항도 새 단장 준비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귀국하는 여행객 표정이 밝습니다. 이제 자주 와야죠. 격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풀렸다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가 면제됐기 때문인데 면제 시행에 맞춰 일정을 조정한 여행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일정이었는데 맞춰서 들어왔어요. 일주일 자가격리가 없어지자 해외여행 기대감도 꿈틀댑니다. 한 여행업체는 1,650건이던 이달 해외여행 예약 건수가 격리 면제 발표 열흘 만에 3,2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 때문에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격리 기간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공항 측도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한동안 쓰지 않던 공간을 개방하고 묵은 먼지를 청소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또 나가시는 분들,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코로나의 확산으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던 김포공항에서도 국제선 조기 회복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로 극심한 고비를 맞았던 항공 여행업계에 격리 면제 조치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돌며 일주일 만에 7차례 절도 등을 벌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해당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고가로 꼽히는데요. 방범창이 어찌나 허술했던지 맨손으로도 충분히 뜯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색 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 승합차에 올라탑니다.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7곳을 턴 40대 절도용의자 김모 씨입니다. 사람들이 출근한 낮 시간 복도식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대담하게 들어갔습니다. 시계와 귀금속 등 훔친 금품과 현금은 2억 2천만 원 상당. 김 씨는 별도의 출입 인증이 없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골라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목적지 열려있던 이렇게 쏟아져 있고 김 씨는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 부부가 귀가하자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지갑 내놓으라 하니까 지갑 던져주니까 지갑 들고 나갑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부자가 많이 사는 강남 아파트를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대학원생들이 교수를 미행하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해당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연구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른 건지 양측의 얘기를 정준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남성 3명이 아파트 우편함을 뒤적입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손짓을 하고 일행이 우르르 엘리베이터에 들어갑니다. 이들 4명은 서울의 한 사립대 연구원들로 지도교수가 사는 아파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저 혼자 있는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문이 밖에서 인기척 들리는 걸로도 아니고 문도 움직였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CCTV를 확인해봤는데 4명이나 올라와서 이들은 교수를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야 어디 갔는데? 따라 붙었는데 야 신나. 이들은 연구비 문제 등으로 지도교수와 갈등이 생기자 교수 약점을 잡으려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교수 측은 이들이 연구비와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입장. 검찰은 공동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해 법원이 이들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오히려 교수가 연구비를 챙기고 갑질이 계속되면서 미래가 걱정돼 찾아간 것뿐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길을 걷던 시민이 대형견의 공격을 받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시민 2명이 농장을 탈출한 대형견 3마리의 공격을 받은 건데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농장입니다. 어제 낮 2시쯤 대형견 3마리가 농장 울타리 아래로 빠져나왔습니다. 몸집이 성인 남성과 맞먹는 골든 리트리버와 코카시안 오프차카들입니다. 우리를 탈출한 대형견 3마리는 주인과 함께 산책하던 애완견 중에 한 마리를 이곳에서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반려견 2마리가 물려 죽거나 다쳤고 함께 산책했던 견주 2명도 손과 다리를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도 없지 뭐 감질 때 그 나수라장이라 개 짖어 싹치 막 멍하지 뭐 사람 막 해서 뭐 비명이 나니까. 지난 1월 경남 창원에서도 골든 리트리버 2마리 공격에 산책하던 견주와 진돗개가 다쳤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를 데리고 외출한 견주가 목줄을 놓치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평소 온순한 대형견이라도 무리를 지어 행동할 때 공격성이 강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단화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서열이라는 본능이고 자기 영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급하게 피하는 동작은 오히려 대형견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갖고 있는 물건을 주위로 던져 시선을 분산시킨 뒤 자리를 피하는 침착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탈레반을 피해서 지난해 8월 한국으로 온 아프가니스탄인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이들로 40% 정도가 울산에 정착했었죠. 이들의 자녀들이 첫 등교를 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수업 차질을 우려하면서 반발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등굣길 아이들 가운데 히잡을 쓴 모습이 눈에 띕니다. 울산의 터를 잡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입니다. 지난 8월 입국한 지 7달 만에 울산에 정착한 29가구의 자녀 85명이 오늘 첫 등교를 했습니다. Thanks from Korean government, from Korean people to help us for registration of our children in school, and they are able to attend in Korean school. 이 가운데 29명이 배정된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달 초쯤 일부 학부모가 이들의 입학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집단으로 이주한 사례가 없었잖아요.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논란 끝에 등교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언어와 교육 수준 차이 때문에 수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데는 상당히 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애들 전체 공부가 안 된다고 봐야죠. 교육당국은 최대 1년 동안 아프간 자녀들을 특별반에 배치해 한국어와 문화를 집중 교육할 예정입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아이들의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합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 코로나 장기화에 굳이 백화점을 가지 않아도 클릭 몇 번으로 명품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인기인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품 공방이라도 벌어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몫이 됩니다. 온라인 명품 쇼핑 뭐가 문제인지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라고 생각해? 내 가치는 내가 정해. 원산지라 그런지 가격이 잘 빠졌네. 우리가 1등이라 자랑하지는 않을게. 온라인 명품을 사고 파는 플랫폼마다 정품이 아닐 경우 2배로 보상한다며 홍보하고 있지만 가품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130만 원짜리 명품 패딩을 장만한 이 소비자도 받아든 제품에 깜짝 놀랐습니다. 엉성한 바느질에 정체불명 꼬리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완전 사기당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죠. 100% 가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품을. 다른 플랫폼에서 24만 원짜리 명품 향수를 반값에 구매한 소비자도 정품과 다른 병 모양과 로고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환불과 보상 주체가 애매해진다는 것. 명품 브랜드와 무관하게 중개거래 형태로 매매가 이뤄지다 보니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가품 공방이 불거져도 소비자가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40만 원의 명품 가방을 산 서모 씨도 변색된 부위를 발견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플랫폼 업체는 물론 판매자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플랫폼을 믿고 했는데 걔네는 검수를 전혀 하지 않고 판매자 편만 드니까 이게 하자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하자 기준을 명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제3자격인 한국명품감정원 등에 맡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소비자가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입증은 소비자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를 하셨으면 그 제품을 사진을 잘 촬영해 놓은 다음에 그 사진을 잘 보관하고 계셔라.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5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2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 대혼란을 빚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당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30만 명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물론 담당 간부 누구 하나 투표소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한 채 개선책을 찾겠다며 또다시 회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소중한 한 표가 바구니, 쇼핑백, 심지어 쓰레기 봉투에 옮겨집니다. 놔두고 가라고 놔두고 가라고 말이에요. 기표가 돼 있는 투표용지를 다시 나눠주기도 합니다. 지난 5일 코로나 확진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시간대 첫 분리투표에 유례없는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현장 점검을 한 간부가 있었냐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 질의에 노정희 위원장과 선관위원들, 김세환 당시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실장과 국장 모두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장 지원에 나갔다는 지자체 공무원이 선관위 지침을 보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탄식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 정작 선관위 간부들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책상에 앉아 영상회의만 했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요건이 성립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노 위원장은 조직 안팎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관련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퇴 요구 계속되고 있는데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시민단체는 사전투표 당일 출근도 하지 않는 등 선거 관리 업무를 게을리했다며 직무 유기 혐의로 노 위원장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에 이어 자리를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개혁을 공언했던 검찰과 공수처 수장이 잇따라 임기 사수에 나서면서 법조계 내부 진영 대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년 임기 동안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호수 검찰총장도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5월 대통령 취임을 기준으로 김 처장은 1년 8개월, 김 총장은 1년 1개월 임기가 남아 두 수장이 임기를 채우면 그 기간 동안 대통령과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합니다. 대검찰청 앞에는 김 총장 지지 화환이 등장하는 등 과거 조국 사태 때를 연상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자칫 사법기관 내 진영 대립이 윤석열 정권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지방검찰 간부는 김 총장이 신임을 잃어 후배에게 면이 안 서는 분위기라며 용단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임기제 총장을 흔드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제가 반복되면 임명권자와 총장 임기를 연동하는 법 개정도 고려할 때란 주문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흘 뒤 치러질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선 후 당내 주도권이 걸린 첫 경선인 만큼 계파들 사이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에 시동을 건 국민의힘에선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게 감점을 주기로 했는데 이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홍준표 의원도 적용되는 조항이라 반발이 거셉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갈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선거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입 후보 절차 없이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1차 투표를 한 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다시 2차 투표를 합니다. 그래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까지 하게 됩니다.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으로 해서 소위 후보 간 결합, 이합 집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선에서 이재명 전 지사를 도왔던 박홍근 의원과 친문으로 분류되는 박광온, 김경협 의원, 정세균계로 꼽히는 안규백, 이원욱 의원까지 출마를 선언해 계파 대리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하는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게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감점 10%, 그리고 무소속 출마 페널티 15%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은 두 조항 모두 해당돼 25% 감점을 받습니다. 홍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해 대구시장 출마 선언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유리한 규정을 관철시켰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이준석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진석 부의장 등과 만찬을 했는데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대선 이후 바뀌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올해 1주택자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모레쯤 발표할 예정인데요. 추가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와 민주당 모두 2020년 수준 환원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유세를 김주영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형. 지난해 이 아파트 보유세는 1,653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1주택자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레쯤 올해 공시가격은 그대로 발표하되 보유세를 계산할 땐 작년 공시가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올해 100%로 올리기로 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보유세를 2년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한 상황.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여기다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도 비슷한 안을 내놨고 윤 당선인 취임 전에 보유세 경감안을 확정짓겠다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되면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형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305만 원 줄게 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되는 만큼 정치권은 상반기에는 보유세 경감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정대로였다면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오늘 발표됐을 텐데요. 한국전력이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일정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료 인상 백지화 공약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등장한 공지사항. 오늘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연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한전은 오는 4월과 10월에 걸쳐 킬로와트 시당 4.9원씩 기준 연료비를 올리고 기후환경요금도 2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돌연 발표를 미룬 겁니다. 연기 이유에 대해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며 기재부와 산업부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놓고 윤석열 당선인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향후 인수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동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당장의 적자는 이제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늘리려고 그랬던 건데 원자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전의 커지는 적자 규모가 문제입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할 경우 올해에만 20조 원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와 서민물가 안정이라는 두 쟁점 사이에서 올 2분기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오늘 오후 중국 광시자치구에서 132명을 태운 여객기가 산으로 추락했습니다. 큰 폭발과 함께 산불이 일었습니다. 사상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산에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현장 곳곳에는 잔해가 나뒹굽니다. 현지 시간 오후 1시 15분 중국 쿤밍을 출발해 광저우로 향하던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광시자치구 우저우 인근 산에 떨어졌습니다.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모두 13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在广西梧州藤县发生事故并引发山火。 중국 매체들은 여객기가 오후 2시 20분쯤 연락이 두절됐고 2분 만에 고도가 8천여 미터 떨어지면서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사고기 추락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굉음과 함께 폭발이 있었고 현장에는 날개를 제외하고는 형체를 알아볼 만한 잔해가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러시아군이 마구잡이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쇼핑센터였습니다. 또 러시아는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폐허로 만든 뒤 도시를 떠나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거부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가공할 폭발과 함께 잔해가 사방으로 튀어나갑니다. 러시아군이 쇼핑센터를 폭격했습니다. 주저앉은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의 손을 끌어올립니다. 대피할 겨를도 없이 4명이 숨졌습니다. Убивали всех людей. Они шли воюют с войсками, они воюют с людьми, блин, понимаете, убивают всех, блин. Это хуже фашистов. 주민 400여 명이 대피해 있던 마리우폴의 예술학교 건물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됐고 러시아는 빨리 항복하고 떠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Прекратить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сложить оружие и по согласованным с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ой гуманитарным коридорам выйти на подконтрольные Киеву территории. 민간인 희생자는 최소 902명, 부상자는 1,400여 명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4분의 1가량인 1,000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Моя мама, бабушка, и дедушка, и папа. Они даже не знают, что я уехала. 러시아군의 희생도 커집니다. 마리우폴 교전에서 흑해함대 부사령관이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장성급 6명을 포함해 최소 7,000명이 전사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접경국 폴란드를 25일 방문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요즘 수학이 인기입니다. 이 수학을 소재로 한 영화가 주목을 받는가 하면은 일부러 수학 문제를 푸는 성인들 덕분에 교양 수학책이 스테디셀러가 됐다는데요. 그 이유는 박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정 가득한 눈으로 칠판에 적힌 숫자를 들여다보는 수학자와 수학 공식만 보면 머리가 아픈 고등학생. 이거 푸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와 숙고자 학생 사이의 우정을 그립니다. 수학이라는 독특한 소재에 더해 원주율에 음을 붙인 파이송 열풍까지 일으키며 개봉 3주차에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근본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과학 매대를 빼곡히 채운 수학책. 수학을 키워드로 한 책이 스테디셀러가 되면서 눈길을 끄는 제목을 단 교양 수학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쉬운 수학책이 나오면서 베스트도 진입하고 매장에서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온라인에는 코로나 이후 집콕 취미로 수학을 선택했다는 성인부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수학 문제를 푼다는 사람까지 수학에 빠진 사람들의 사연이 넘쳐납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들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학처럼 정답이 있고 딱딱 떨어지는 것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죠. 인공지능 시대에 수학이 필수라는 인식도 커졌고요.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수학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인간새 우상혁이 한국 육상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또 한 번 기적의 점프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결선에 나선 인간새 우상혁. 높이 2m34 발을 향해 질주하더니 힘찬 도약과 함께 가볍게 넘어섭니다. First time clearance for Wu. That's why he's world number one in this 2022 indoor season. 특유의 흥겨운 춤 사이로 자축한 우상혁. 높이 2m31을 3차 시도 만에 극복하며 도전했지만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한베리도 넘지 못한 2m34를 출전 선수 12명 중 유일하게 넘어서며 당당히 시상대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 실내 선수권 금메달. 지난해 도쿄올림픽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한계 없는 점프가 마침내 금빛으로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올림픽 기준기록 인정기한 마지막 날에 간신히 도쿄행 티켓을 따내더니 결선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훌쩍 넘은 2m35 한국 신기록으로 당당히 4위에 올라 한국 육상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올해 2월 2m36을 뛰어넘으며 자신의 최고 기록과 한국 신기록을 다시금 갈아치운 우상혁. 슬로바키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더니 끝내 세계 선수권에서도 금빛 점프로 1위를 냈습니다. 어린 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앉게 된 짝발의 불리함을 딛고 한국 육상의 새 장을 연 우상혁. 오는 7월 세계 육상 선수권과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또다시 금빛 도약에 나섭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낮 동안 따스하겠는데요. 다만 수요일에는 기온이 좀 낮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이었는데요. 이제 벚꽃도 차츰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이번 주부터, 중부지역은 다음 주부터 벚꽃이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외투 챙기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도, 전주는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3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스모그가 유입되는 건 아니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도 정체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